그딴 종이 쪼가리 하나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 낡은 2층 주택 한 채가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시멘트 벽은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고 철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이곳에 박성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55살 은퇴한 교사였던 성호는 이제 부모님의 묘소를 지키는 일을 자신의 마지막 책임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성호는 묘소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성호의 마음은 언제나처럼 무겁기만 했어요. 버스가 외곽으로 벗어나자 풍경은 점점 한적해졌고 산자락 아래 작은 공동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호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부모님 묘소 앞에 섰죠.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성호는 정갈하게 풀을 뜯어냈습니다. 묘비의 글씨를 천천히 닦아내며 성호는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다녀갑니다. 별일 없으시죠?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성호는 그 소리를 부모님의 대답처럼 느꼈습니다. 손수건으로 묘비를 닦으면서 성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엄격했지만 따뜻했던 아버지, 늘 성호를 다독여 주시던 어머니. 두 분 모두 이제는 이 차가운 돌 아래 누워 계셨죠. 묘소를 돌보는 일은 성호에게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어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늘 씁쓸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형제들은 이곳에 거의 오지 않았거든요. 첫째 형 박재민은 대기업 부회장이었습니다. 62의 나이에도 여전히 권력과 부를 손에 쥐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비서들을 거느리며 회의실을 오가는 재민의 모습은 신문에도 종종 실렸어요. 둘째 동생 박철호는 고급 수입차 딜러로 성공해서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최신형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화려한 생활을 즐겼죠. 두 사람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 길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늘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넌 가진 게 없으니까 부모님 묘라도 제대로 지켜라. 형제들은 그렇게 말하며 성호에게 묘소 관리를 떠넘겼고 성호는 묵묵히 그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호는 이 일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았어요. 적어도 부모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이라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죠. 그러나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면 성호는 문득 허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텅 빈 집, 켜지지 않은 불빛,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식탁. 성호는 냉장고에서 간단한 반찬을 꺼내 혼밥을 했고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드라마가 펼쳐졌지만 성호의 현실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쓸쓸했죠. 가끔 옆집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스며들 때면 성호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성호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만 늘 버려진 존재여야 하는 걸까? 이 형제들은 성공했고 성호는 초라한 퇴직 교사에 불과했어요. 형제들은 화려한 삶을 누렸고 성호는 낡은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때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지새우기도 했어요. 그래도 성호는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형제들과 만날 때면 그 다짐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재민은 성호를 볼 때마다 은근히 무시하는 눈빛을 보냈고 철호는 형, 그래도 이제 좀 살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가벼운 농담처럼 성호의 처지를 비꼬곤 했어요. 성호는 그럴 때마다 웃어넘겼지만 가슴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히는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는 거실 벽에 걸린 낡은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무척 아끼시던 물건이었죠. 시계는 여전히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테두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랬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시계를 그토록 아끼셨을까? 아버지는 살아생전 이 시계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청소할 때도 조심스럽게 먼지만 털어내라고 하셨고, 시계가 멈추면 직접 태엽을 감으셨죠. 성호는 그때마다 궁금했지만 아버지께 묻지는 못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 앞에서 성호는 늘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계 안에 숨겨진 비밀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비밀이 성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 말이에요. 성호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지만 다가오는 부친 기일은 조용히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에도 형제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제사에 얼굴도 비추지 않을까 걱정되었죠. 부친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성호는 이른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시장에 나가 과일과 나물을 샀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성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형제들이 하나둘 집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박재민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찬 재민의 모습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죠. 뒤이어 둘째 박철호가 최신형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철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어요. 형,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철호가 가볍게 인사했지만 성호는 형식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재민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죠. 제사상은 다 차렸어. 재민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다 준비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형제는 제사상 앞에 나란히 앉아 절을 올렸어요. 성호는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 아버지를 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민과 철호는 형식적으로 절만 마치고는 곧바로 일어나 각자 휴대전화를 꺼냈죠. 성호는 씁쓸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잠시 후 낯선 남자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박동식 선생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왔죠. 세 형제는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언이요? 철호가 물었어요. 네, 선친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오늘 공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뜯자 안에서 유언장이 나왔어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첫째 박재민에게는 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회사의 지분을 상속합니다. 재민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사 지분은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둘째 박철호에게는 최고급 외제차 한 대를 상속합니다. 철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이미 어떤 차를 받게 될지 기대하고 있었죠.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 박성호에게는 거실에 걸린 낡은 벽시계 한 개를 상속합니다.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철호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벽시계요? 그 낡아빠진 시계를. 재민도 비웃듯 말했어요. 역시 막내는 막내로구나. 가진 게 없으니 받을 것도 없지.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형제들은 수십억 원, 수천만 원짜리 유산을 받았는데 성호에게는 고작 낡은 벽시계 하나라니. 성호는 억울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변호사는 유언장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유언 집행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각자 상속받은 재산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재민과 철호는 기분 좋게 악수를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성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이 돌아가고 집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성호는 거실 벽에 걸린 벽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고 초라한 시계였지만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성호에게 남겨주신 유산이었죠. 성호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묵직했죠. 성호는 시계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나무 테두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갈라진 곳도 있었고 시계 바늘은 여전히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성호는 시계를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문득 뒷면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계 뒷면 나무판이 조금 들떠 있었던 거예요. 성호는 조심스럽게 뒷면 나무판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쪽에는 작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봉투는 오래된 것처럼 보였죠.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성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호의 눈이 커졌어요. 서류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서. 성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성호는 충격적인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피검사자 박재민, 검사 결과 혈연 관계 없음. 성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첫째 형 박재민이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성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서류를 읽고 또 읽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죠. 성호는 서류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형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서류를 시계 안에 숨겨두셨을까? 왜 성호에게 이 시계를 남기셨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을 형에게 알려야 하는 걸까? 밤은 깊어갔지만 성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자 확인서를 손에 쥔 채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별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성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걸 제게 왜 남기신 겁니까? 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어요. 밤새 뒤척이던 성호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들의 지저김이 고요한 아침을 깨웠어요. 성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놓인 친자 확인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서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죠. 성호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걸 형한테 보여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묻어둬야 하나? 고민이 깊어질수록 성호의 머리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만약 이 사실을 알리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재민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왜 이 비밀을 성호에게만 알려주신 걸까? 문득 성호는 오래된 의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유독 재민에게만 냉정했어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셨지만 재민에게는 늘 엄격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이셨죠. 어린 성호는 그저 재민이 장남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그런 태도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 작성에 대해 형제들끼리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재민은 유난히 강하게 자신의 몫을 주장했죠. 제가 장남입니다. 회사도 제가 물려받아야 하고 재산도 제가 많이 받아야 합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요. 혹시 이 친자 확인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었죠. 성호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병원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검사일은 20년 전이었습니다. 성호는 그 병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며칠 후 성호는 서류에 적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종합병원이었는데 건물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성호는 원무과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 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전 기록이라면 보관 기간이 지나서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성호의 간곡한 부탁에 직원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직원은 오래된 자료실로 들어갔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먼지 쌓인 파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마침 이 시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파일을 펼치자 친자 확인 검사 기록이 나왔습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은 성호가 가진 친자 확인서와 일치했어요. 피검사자 박재민, 검사 의뢰인 박동식, 검사 결과 생물학적 친자 관계 없음. 성호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성호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재민은 정말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지나가는 사람들, 뛰어노는 아이들,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성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집으로 돌아와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혹시 출생 기록에도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동사무소 직원은 성호의 요청에 따라 오래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출력해 주었어요. 성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재민의 출생신고일은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출생지도 달랐죠. 성호와 철호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재민은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하나로 모아지면서 성호는 조금씩 진실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었어요. 재민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낳은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했기에 재민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대했고 결국 유언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성호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형에게 직접 말하기도 두려웠죠. 성호는 고민 끝에 둘째 동생 철호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철호라면 조금이나마 이해해 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성호는 철호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형,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보자고 하니까 궁금하네. 성호는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호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성호는 가방에서 친자 확인서를 꺼냈어요. 철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보던 철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진짜야?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병원 기록도 확인했어. 확실해. 철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인데. 철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 이건 가족을 완전히 뒤흔드는 폭탄이야. 만약 큰형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큰형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도 산산조각 날 거라고. 철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형, 제발 이 서류는 없애버려. 아무도 모르게 태워버리자고. 하지만 성호는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버지는 왜 이 서류를 남기셨을까?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철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 생각 좀 해봐. 이게 세상에 나오면 큰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어. 회사 경영권 문제도 생길 거고 재산 다툼도 일어날 거야. 그냥 모른 척하자. 성호는 카페를 나와 혼자 걸었습니다. 철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성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죠. 성호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성호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친자 확인서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지만 그 존재는 성호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성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 큰일 났어. 큰형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성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철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큰형이 아까 전화해서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 우리 셋이서 만나자고 했어. 오늘 저녁에. 성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철호가 실수로 말을 흘린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경로로 소문이 샌 걸까? 성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저녁 약속 시간을 기다렸어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성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저녁이 되어 성호는 재민이 지정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큰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샹들리에가 보였고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재민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재민은 와인 잔을 손에 들고 성호를 바라보았죠. 철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왔구나, 성호야. 재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성호는 자리에 앉으며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형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재민은 와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별건 아니고 우리 형제끼리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 말이야. 요즘 성호 너 안색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성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민의 눈빛은 예리했고 마치 무언가를 떠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별일 없습니다.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성호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재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잠을 못 자?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철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큰형,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우리 밥이나 먹어요. 철호는 급하게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재민은 계속해서 성호를 주시했어요. 성호야, 너 최근에 병원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 다녀온 적 있어? 성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재민은 정말로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형님, 그게 무슨 성호가 말을 더듬자 재민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몇 번이나 병원 가고 동사무소 가고 그랬더라. 대체 뭘 찾고 다닌 거야? 재민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죠. 철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성호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재민은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대체 뭘 발견한 거야? 재민이 테이블을 탁 치자 와인 잔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고 철호는 당황해서 재민을 말렸어요. 큰형, 진정해요. 여기 사람 많아요. 재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말해. 내가 뭘 찾았는지. 성호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맞섰어요. 형님,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민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성호를 노려보았죠. 내가 감히 나한테 비밀을 숨겨? 내가 뭔데? 그 순간 재민의 입에서 더 날카로운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넌 평생 쓸모없이 살았잖아.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그런 내가 감히 내 자리를 흔들 생각이야? 그딴 종이 쪼가리 하나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재민은 이미 진실을 짐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호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관련된 것임을 말이에요. 성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형님, 저는 평생 형님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 묘소도 제가 혼자 돌보고 형님들이 싫어하는 일은 다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합니까?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재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내가 한 일이 뭐가 대단해. 묘소 관리하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넌 그냥 그 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을 뿐이야. 재민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실? 내가 무슨 진실을 안다고 그래? 재민은 한 걸음 다가서며 성호를 위협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끝장내주마. 내가 누군지 알지? 내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도 알고 있잖아. 너 같은 건 한마디면 끝이야. 철호가 황급히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해요, 둘 다.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차분하게 얘기해요. 하지만 재민은 듣지 않았습니다. 철호, 너도 한패야. 너도 알고 있었던 거지. 철호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지만 재민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결국 성호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재민이 소리쳤어요. 성호야, 후회하지 마. 내가 나한테 덤빈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성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성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이제 형제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재민은 분명 보복할 겁니다. 성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결연한 마음도 들었죠.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진실을 밝혀야 해. 성호는 서랍에서 친자 확인서를 꺼내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고 말았어요. 다음 날부터 성호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재민은 약속대로 성호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성호 씨 맞으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입니다. 박재민 부회장님의 의뢰로 연락드렸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선생님께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명예훼손을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즉시 중단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이게 무슨 하지만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성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민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오후 성호는 은행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대출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성호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왜요? 제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갑자기 신용등급이 하락했네요. 정확한 이유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호는 은행을 나오며 재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재민이 뒤에서 손을 쓴 거예요. 대기업 부회장인 재민에게는 그런 일쯤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성호는 무력감에 휩싸였죠. 형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짓밟을 줄은 몰랐어요. 저녁 무렵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두 명이 내려왔어요.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은 성호에게 다가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죠? 우리 사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짓 그만두고 조용히 살라고요.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성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차에 올라타 사라졌어요. 성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재민은 정말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력과 돈을 가진 재민 앞에서 성호는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에 불과했죠. 며칠 후 철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나도 큰형한테 혼났어. 큰형이 나보고 내 편을 들지 말라고 경고하더라. 형, 미안해. 나는 이제 이 일에 끼고 싶지 않아. 철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성호는 이해했습니다. 철호도 재민이 두려운 거예요. 알았어, 철호야. 내 탓은 아니야. 성호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성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세상은 성호를 외면했고 성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죠. 성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수척한 얼굴, 움푹 꺼진 눈, 생기 없는 표정. 성호는 스스로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호는 술을 한 병 사들고 아버지 묘소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묘소는 쓸쓸하게 놓여 있었어요. 성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술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한 잔 드세요. 성호는 술잔을 땅에 부었고 자신도 한 잔을 들이켰죠. 아버지, 왜 제게 이런 짐을 지우신 겁니까? 성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형님들 말 잘 듣고 부모님 잘 모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성호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형님은 저를 무시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깡패까지 보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아버지. 성호는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묘비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게 죄입니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성호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기진맥진해서 묘소 앞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새벽녘, 누군가 성호를 흔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마을 노인 한 분이 성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젊은이,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이러다 감기 걸리겠소. 노인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성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성호는 몸을 일으키며 노인을 알아보았어요. 마을에서 오래 사신 이웃 어르신이었죠. 성호가 묘소를 돌볼 때 가끔 마주치곤 했던 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정신이 없어서 성호는 머리를 숙였어요. 노인은 성호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소? 얼굴이 말이 아니구먼. 성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 벽시계 속 비밀, 형과의 갈등까지. 노인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성호의 이야기가 끝나자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먼.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어요. 젊은이, 자네 아버지를 나는 잘 알고 있었소. 좋은 분이셨지. 엄격했지만 의로운 분이었어. 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네만 믿고 계셨소. 큰아들한테는 실망이 컸고 둘째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셨지. 하지만 막내인 자네는 달랐어. 자네는 진실했거든. 성호는 노인의 말을 듣고 눈물이 또 났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신 겁니까? 노인은 성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벽시계를 준 이유가 다 있지 않겠소. 자네 아버지는 자네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아셨던 거요.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자네뿐이라고 믿으셨던 거지.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젊은이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시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되어 있소. 자네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성호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성호는 묘소 앞에서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죠. 성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새로운 마음으로 벽시계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벽시계를 준 이유가 다 있지 않겠소. 성호는 시계를 책상 위에 놓고 구석구석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친자 확인서를 발견했던 뒷판, 오래된 태엽, 낡은 유리창. 모든 부분을 조심스럽게 살폈죠. 그러다 성호는 시계 밑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나무판이 미세하게 두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밑판을 열어보았죠. 그곳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쪽지는 누렇게 바랜 종이였고 아버지의 필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성호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진실은 아픈 법이다. 그러나 거짓 위에 세운 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가장 강한 아들이라 믿는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거라. 아버지가. 성호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성호를 믿고 계셨던 겁니다. 성호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했습니다.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로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성호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진실을 밝혀야 했죠. 다음 날, 성호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중견 변호사 한 분을 만나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친자 확인서, 병원 기록, 아버지의 쪽지까지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입니다. 상속 재분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경고했어요. 다만 상대방이 대기업 부회장이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쪽에서도 강력한 변호인단을 꾸릴 테니까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성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만 밝혀진다면요. 변호사는 성호의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성호는 정식으로 상속 재분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자마자 언론이 들썩였어요. 대기업 부회장의 출생 비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재민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성호를 비난했어요. 막내 동생이 재산을 노리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게 증거를 정리했고 법정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했어요. 철호는 이 소식을 듣고 성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정말 소송까지 가는 거야? 이러면 우리 가족 완전히 끝장나. 철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성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철호야, 이미 시작된 일이야. 이제 멈출 수 없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사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양쪽 변호인단까지. 성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재민이 앉아 있었어요. 재민은 성호를 노려보았지만 성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 박재민이 고 박동식의 친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는 친자 확인서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재민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20년 전에 오래된 서류입니다.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호 측 변호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병원 기록도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현재 시점에서 재검사도 가능합니다.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검사를 하면 진실이 드러날 게 뻔했거든요. 재민 측 변호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른 방향으로 공격했습니다. 설령 혈연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고인께서 평생 아들로 키우셨고 유언장에도 상속인으로 명시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양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어요. 성호는 증언석에 서서 아버지의 쪽지를 낭독했습니다. 진실은 아픈 법이다. 그러나 거짓 위에 세운 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법정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어머니를 증인으로 소환한 겁니다. 팔순을 넘긴 어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언석에 섰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 박재민의 친모가 맞으십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피고의 친부는 누구입니까? 그 순간 법정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옛 연인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지만 그 사람은 저를 떠났습니다. 그때 제 남편 박동식을 만났어요. 남편은 모든 걸 알면서도 저와 재민이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재민이를 친아들처럼 키우려 애썼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대했고 재민이는 그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재민을 바라보았어요. 재민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셨어요. 재민이에게도 유산을 남기셨고요. 성호는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고통, 어머니의 죄책감, 재민의 상처. 모든 것이 얽혀 있었어요. 진실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피해자였고 누군가는 희생자였죠. 재판장은 심리를 종결하며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후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성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진실을 밝히긴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성호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머니의 눈물이 뇌리를 스쳤죠. 재민의 절규하는 모습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판결일 아침, 성호는 일찍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들이 성호를 향해 쏟아졌죠. 박성호 씨, 형님과의 관계는 회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소송을 제기하신 겁니까? 성호는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재민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어머니도 방청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듯 눈을 감고 계셨죠. 철호도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재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의 시선이 재판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성호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친자 확인서 및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 박재민이 고 박동식의 생물학적 친자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고인께서는 생전에 피고를 친자로 인정하고 양육하였으며 유언장을 통해 정식으로 상속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되 상속 비율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성호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고인의 회사 지분은 생물학적 친자인 원고 박성호와 피고 박철호에게 균등 분배하며 피고 박재민에게 상속된 지분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피고 박재민이 회사 경영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변호사가 재민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재민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어요. 회사를 키웠고 가족을 책임졌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혈연이 아니라고 모든 걸 빼앗겠다는 겁니까?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진정하십시오.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재민은 주저앉았어요. 변호사가 재민을 부축했고 재민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법정을 나서는 재민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대기업 부회장으로 군림하던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가 재민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아, 미안하다. 다 엄마 잘못이야. 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전 이미 다 잃었어요. 성호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책감과 슬픔만이 밀려왔죠. 성호는 재민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형님, 재민은 성호를 돌아보았어요.
재민의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넌 만족하냐?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잖아. 재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는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재민은 비웃듯 웃었어요. 진실? 그 진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민은 등을 돌리고 걸어갔어요. 어머니도 재민을 따라가며 성호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실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성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철호가 다가왔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철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성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철호야. 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어. 철호는 성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 모두에게. 그날 밤 성호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벽시계를 품에 안고 묘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판결이 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성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저를 원망하고 계세요. 어머니도 저를 실망스러운 눈으로 보셨어요. 제가 가족을 파괴한 건가요? 달빛이 묘소를 비췄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성호는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무거운 짐을 성호에게 맡기신 걸까?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정답이었을까? 성호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민의 고통, 어머니의 눈물, 가족의 붕괴. 이 모든 것이 성호의 선택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성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아버지도 그걸 아셨기에 진실을 남기신 거겠죠. 성호는 벽시계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뎌내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는 거리요. 성호는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어요. 법정 밖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을 쏟아냈어요. 누군가는 성호를 응원했고 누군가는 비난했죠. 하지만 성호는 이제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양심이었으니까요. 판결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상속재산은 법적 절차를 거쳐 재분배되었어요. 성호와 철호는 아버지의 회사 지분을 나눠 가졌고 재민은 보상금을 받고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갔고 사람들의 입에서도 이 사건이 사라져갔죠. 하지만 성호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호는 재민이 조용히 집을 비우고 지방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화려했던 강남의 저택도 고급 승용차도 모두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재민은 혼자 작은 도시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성호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형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철호는 외제차를 팔아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삶을 정리하고 어머니를 모시며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어느 날 철호가 성호를 찾아왔습니다. 형,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충격이 컸나 봐. 철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성호는 즉시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은 더욱 수척해지셨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성호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성호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성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성호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힘든 짐을 져야 했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성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제가 좀 더 지혜롭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란다. 내 아버지의 뜻이었어.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이 집안의 미래를 걱정하셨단다. 거짓 위에 세운 집안은 언젠가 무너질 거라고 하셨지.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말을 이었어요. 내 아버지는 너만 믿으셨어. 진실을 감당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라고 하셨단다. 성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아니란다, 얘야. 이미 갈라져 있었던 걸 내가 드러낸 것뿐이야. 이제는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이다. 며칠 후 성호는 재민이 있는 지방 도시로 향했습니다. 긴 기차 여행 끝에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재민은 산자락 아래 작은 한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대문을 두드리자 재민이 나왔어요. 재민은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왜 왔어? 재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재민은 한숨을 쉬며 성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제가 너무 무모했습니다. 형님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재민은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정말 미웠어. 내 인생을 망친 놈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여기 와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 그리고 깨달았어. 재민은 성호를 돌아보았어요. 내가 평생 쫓던 게 뭐였는지 말이야. 나는 늘 인정받고 싶었어. 아버지한테, 세상한테. 혈연이 아니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나 봐.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어.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겠어. 재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어.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별을 보며 잠드는 삶. 화려하지 않지만 거짓이 없는 삶이야. 재민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이러니하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내 자신을 찾은 거야.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재민은 성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그만 울어. 내 잘못이 아니야. 어쩌면 이게 나한테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몰라. 거짓된 삶을 끝내고 진짜 나로 살아갈 기회 말이야.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동안 쌓인 오해들.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완전히 용서하고 화해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적어도 시작은 한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성호는 재민의 집을 떠났습니다. 재민이 배웅 나와 말했어요. 성호야, 가끔 연락해. 그리고 아버지 묘소 잘 부탁해.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꼭 그러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성호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벽시계를 다시 가져와 묘소 앞에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아버지, 이제야 이해합니다. 저에게 남겨주신 건 시계가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가족을 지킬 책임을 주신 거죠. 성호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형님도 철호도 어머니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치유되고 계세요. 저도 이제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벽시계는 여전히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이제 성호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들렸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잖아요. 성호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호는 벽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의 상처는 깊었지만 이제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거짓이 아닌 진실로, 원망이 아닌 용서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말이에요. 화면은 조용히 묘소에 걸린 벽시계를 비추며 멈췄습니다. 똑딱똑딱. 시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시간을 새기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치유의 시간을, 화해의 시간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